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에 대한 공동화 우려가 커지자 재계가 나선 건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5년 동안 125조 2천억 원 투자라는 그룹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중 하나인 자동차는 팩트시트가 나오면서 미국의 관세 우려를 덜게 됐죠. 한숨을 돌린 자동차 업계가 국내 투자 확대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문학훈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내 투자를 당부하자 대기업 총수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으로 응답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7개 그룹이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동안 830여 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됐던 상황에서 이런 우려들을 좀 양 교수님 해소할 만한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순수 금액으로 보면은 해소할 수가 있죠. 833조 원이 약 한 5,700억 달러니까 미국에 가는 돈보다는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는 돈이 좀 더 많게 되기는 하는데 첫째 문제는 이게 얼만큼 실현되느냐가 이제 첫째 문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중 얼마가 새 투자고 얼마가 기존 기획돼 있었던 투자냐. 여기에 다 새 투자라면은 저 기존 뭐 투자 미국에 가는 그 투자를 상쇄할 수 있겠지만은 요게 그 대부분 이미 기획된 투자였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더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지금 이 투자 중에서 상당 금액이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그 투자를 성취했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그냥 뭐 미국 가는 돈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뭐 트럼프 압력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은 요게 시장을 계속 왜곡하는 투자들만 계속 늘어가지고 요게 좀 제대로 잘 효과적인데 효율적인데 투자가 되나 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투자 계획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은 투트랙 전략을 갖다 좀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는 생산 부분 그리고 국내는 이제 기술 초격차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핵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보면 반도체하고 IT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술 격차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근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공 교수님도 이번 투자 계획, 특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문학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대 투자는 맞는데 또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투자액이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한 30조 원 정도 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나머지 금액들은 원래 투자하기로 계획된 일정이었고,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투자의 대부분의 사용처가 사실은 R&D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미래기술하고 뭐 AI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정부의 대통령께서 주문한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국내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국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대부분 R&D에 집중돼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 무언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의 생산 일자리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는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은 주로 해외 쪽에 투자를 하고 국내는 R&D만 투자라면 그만큼 국내 생산 부문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나. 그런 우려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해소, 고용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젊은이들 지금 얘기 보면은 미스매치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R&D 위주로 주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뭐 물론 그 스템 그 분야 그 공과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좀 길이 터지겠지만은 이 대부분 학생들 보면은 가고 싶은 데가 그 화이트 칼러 사무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R&D 센터가 늘면은 뭐 거기에 따른 뭐 사무직이 좀 약간 늘긴 하겠지만은 대규모로 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무직 자체가 뭐 지금 그 뭐 AI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기업들이 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율화시켜야 되니까 사무직이 어차피 줄어드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투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개혁이 필요한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 개혁 지금 한 40년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그 숫자 자체보다도 얼마나 내신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일자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룹별로 살펴보면 일단 현대차그룹이 눈에 띕니다. 뭐 규모도 규모지만 투자하겠다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궤를 같이 하고 최근에 또 제스나 엔비디아 CEO가 와서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겠다고 한 분야와도 이게 일치하더라고요. AI를 비롯한 로봇 산업 이게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의 전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기존의 제조업, 그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그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산 공장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만들어져야지만 진정한 그 모빌리티를 만들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더불어서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현재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의 선두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모빌리티 우리가 뭐 K 모빌리티라고 불러도 뭐 무방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야의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태돼서 그냥 제조업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 계획을 보면 현대차그룹의 미래가 단순히 자동차 업체는 아니죠.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권 교수님 의견 들을까요? 아니 이제 그 그룹의 투자 내용을 보면 그 일단은 신사업 쪽에 한 50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R&D 쪽에 이제 38조 원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상 투자는 뭐 생산 시설 개선이니까 네. 여기 이제 36조 원 정도를 하는데 경상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획 다 잡혀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시설물이 낡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R&D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 R&D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신사업이 뭐냐면 보면 이제 뭐 AI,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보틱스, 전기차 이런 쪽인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그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의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이익을 만들어서 다시 재투자하고 끊임없이 제조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하고 성장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자동차를 지금처럼 연간 700만 대, 800만 대 만들어 팔 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성공의 열쇠로 매칭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제조의 역량을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텐데 그 제조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그때 현대차그룹은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로봇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통해서 공장의 생산 인력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만드는 물건의 다양화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비율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피지컬 A라고는 통칭을 하지만 그냥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 닮은 로봇 일꾼을 만들어서 공장에 곳곳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뭔가인 것 같은데 교수님. 글쎄요, 뭐 저 그 CEPR이라는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그 연구 관계를 냈는데 그 브라질 그 통계가 좀 자세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 연구인데 AI를 그 경제에 투입했더니 제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를 통해 가지고선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었고 효율화를 시키면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무직, 화이트 칼러 그 직장은 크게 줄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 AI 그 같은 그런 생산 방법이 이제 도입되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반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좀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연구긴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미숙련 노동자들은 설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AI를 많이 도입한다면은 그 AI를 다룰 수 있는 그 어떤 고기술 인력이 필요한 거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뭐 공장에서 그냥 뭐 단순하게 돌리는 그런 일자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니까요. 그 자동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라고 꼽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 AI나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다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생산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그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뭐 AI가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산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로봇을 통해서 만들고 제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제조를 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산 공장에 누구만 있어야 되느냐? 로봇만 있게 되는 그런 공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의 반도체 공정처럼 가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사실 사람이 제조하는 것은 이미 이제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 로봇도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최소화시킨다면 정확하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제조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투자들을 아끼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그런 현대차 그룹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돼요? 테슬라의 로봇 택시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동차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공장의 가장 핵심은 시간당 몇 대를 만들 거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만들었을 때 시간당 10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인간의 절반을 로봇을 투입했을 때 시간당 15대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채택을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만드는 물건이 우리가 전통적 개념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AI가 탑재된 로봇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로봇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 만든 로봇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만드는 로봇 자동차는 꽤 가격이 비쌀 텐데 네.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 방식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개인이 그만큼의 비용을 주고 사겠느냐. 그 비싼 물건을. 그렇다면은 안 팔리면 안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할 수 있으나 그 생산 시점은 고려를 하게 될 테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조 라인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AI와 로봇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저희 관세 협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던 걸 이제는 팩트시트가 나왔으니까요. 15%로 그러면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 됐습니다.
일단 양 교수님이 한숨 돌린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일부에서는 그 전에 저 미국의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선 우리는 관세 안 냈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2.5% 정도 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2.5%는 그렇게 큰 뭐 그 이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내에 생산하는 자동차들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그 수입하는 부품 요게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저 그 나프타에 그 USMC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25 내지 35% 관세를 부품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철강 관세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도 경쟁력을 좀 잃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뭐 그 우리가 한미 FTA만큼 그렇게 그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미국 차나 뭐 다른 나라들 그 차랑 경쟁할 수 있는 단계는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어떤 경쟁 때문에 우리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린다기보다는 이런 비용들이 쌓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자체가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든 미국산이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이게 딱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시장 경쟁이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미국 본토 자동차 업체들, 일본,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대결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2.5%의 관세를 물고 수출을 하고 있었고 왔죠. 네. 우리는 이제 0%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모든 게 동일화된 거잖아요. 15%로 이제 모든 조건이 같아진 거라면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은 상당히 어렵다. 즉 가격을 가지고 앞세워서 무언가 소비자한테 구매를 촉진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환경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가격이 배제가 된다면 그 두 번째는 이제 제품력하고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브랜드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아직은 아직도 있지만 있어요? 아직은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일본 도요타와 비교했을 그렇죠. 때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보면 여전히 현대보다는 토요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중요한 건 제품력 측면에서 보면 거의 동등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잔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신차 사가지고 3년 뒤에 되팔 때의 리세일 밸류가 지금은 사실 미국 내에서 토요타가 조금 높긴 해도 네. 과거의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신차에서 제품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보면 가격을 배제하고 이제 완전 동등한 차원에서 이제는 제품과 브랜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한편에서 보면 조금 불리해진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올 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붙어서 넘어보자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일본 앞선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예, 있었는데 사실은 프리우스가 너무 이제 그렇죠. 글로벌 히트를 쳐서 근데 요즘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가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하이브리드 수준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가 25%에서 15%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약 그 4조 한 8천억 손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더라도 일단 이익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 포지셔닝만 가지고 사실 이제 경쟁하기에는 좀 진부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리미엄급의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그 품질 디자인 이런 걸로 이제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런 면에서도 보더라도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되는 토요타 차량하고 현대 차량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이나 이런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우위에 있다. 다만 이제 기존의 토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오랫동안 뭐 그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생산 대수도 많고 네. 또 이제 깔려 있는 대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판매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 현대기아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조만간에 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현대차 팔이 너무 안으로 굽은 거 아닙니까? 저희 이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를 갖고 편견을 갖고 아니요.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에서 이제 판매 1, 2, 3등을 두고 볼 때 네. 지금 지금 현재 1등은 토요타고 2등은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고 이제 3등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등에까지 올라오기에 그 과정의 시간을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상당히 빨리 했다라는 거죠.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3위까지 올라온 경우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네. 그 얘기 보면 그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는 사실 도요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요타도 1000만 대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면 시장 자체는 1년에 한 9,700만 대의 수요가 20년째 1억 대를 못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정된 수요 내에서는 서로 뺏어먹기 싸움이 될 텐데 도요타는 1등이니까 조금씩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현대차는 재빠른 추격자가 돼서 뭐 인도라든가 신흥시장에서 성장을 시키면 그 대수를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추월까지는 못 가도 떨어지는 거를 흡수해버리면 동등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 경쟁력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이제 제품과 브랜드 그쪽에다가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이제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겠죠. 걱정이 되는 지점은 이제 그런 거죠.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또 신공장 하나 이제 준공해서 얼마 전에도 열었죠. 그러면 현지 생산 체제가 늘어나면 혹시 국내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생산 시설에 예를 들면 근로자들, 뭐 노조가 대표적이 되게 노조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그 현지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도 얘기하고 있고 전기차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게 오히려 그 노조 같은 데서는 더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지고선 EV로 넘어간다면은 이 생산 구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도 필요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협력 기업도 지금과 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선 거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체제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 미국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바꿔가지 못해요. 지금 내연 기관의 자동차, 내연 엔진 자동차에 너무 투자한 것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선 좀 늦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EV를 앞서가는 회사들을 보면은 뭐 다 EV를 전문화된 회사들이죠. 테슬라든지 BYD든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가 지금 내연 자동차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좀 빨리 체제를 바꿔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권 교수님, 현대차 노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생산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든지 그렇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생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와 회사가 협의하도록 돼 있죠. 돼 인간협 있어서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걸 노조가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관세를 높여가지고 장벽을 쳐버리면 가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현지에서 아예 경쟁력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 장벽이 뭐 미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는데 이런 관세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확대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국내 생산으로 현지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 국내 생산으로는 맞출 수가 없으니 현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국내 생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면 관세가 없는 나라 또는 관세 장벽이 낮은 나라 쪽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를 창출해내서 그 관세 장벽을 피해서 가는 시장으로 국내 생산분을 수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을 메우면 미국에 가는 물량은 당연히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가는 물량을 일정 부분은 다른 나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남는 시장이 이제 유럽,
유럽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남미, 뭐 동남아 이쪽인데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기업이 60년 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장을 이제 뚫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유럽은 지금 늘리면 되는 거고 남미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국내 생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회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친환경차라든가 기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확장 전략이니까 내연기관이야 정체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EV 같은 경우는 확장 시장이니까 그쪽은 국내 생산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이외에 관세가 없는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확대해서 국내 생산은 충분히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분도 국내에 생산해서 수출했는데 이제 이것도 바뀌죠. 점차. 미국 현지 생산으로 말이죠. 지금 미국에 지금 수출되는 차량이 전체 생산 물량의 약 한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그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44%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 설비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생산 시설이 생산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포션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줄어든 것만큼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물량 대비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물량이 줄은 것이지 그 물량만큼 다른 데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미국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산 시설이 위축이 생기고 또는 생산량이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국내 그 생산되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있지만 사실 그 대수는 유지하되 미국으로 가지 않는 차량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 또 뭐 이런 쪽으로도 판매를 하면 국내 생산에는 그렇게 큰 물량이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피하게 뭐 우리나라 차량이 뭐 미국에 가게 되면 관세 15%를 일단 어찌됐든 이제 부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7,000불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또 이제 물어야 되는 그런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생산에 대한 분산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글로벌 생산 비중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어떤 생산 그 대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단 이게 자동차 업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노동력 싼 곳, 법인세 적은 곳에 새로 현지 법인 세워서 거기에 생산 체제 갖춰서 경쟁력 있게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글로벌하게 이제 수출하고 이제 이런 체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바뀐 거죠. 미국 때문에 관세라는 장벽 때문에 그 나라로 그게 바뀐 거죠. 뭐 그렇게 뭐 크게 바뀌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중국으로 중국 판매를 많이 할 때 그 중국에서 파는 차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작사를 통해서 만들었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차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품은 좀 많이 갔지만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그걸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뿐만이 아니라 부품 관세를 때린 건데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자체를 못 판다면은 그러면 부품을 파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IP를 가지고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긴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공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단순 노동자들의 설길은 계속 좀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정부는 전기차 또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산업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기업과 정부가 우리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을 전 세계를 선도하고 함께 한 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그 상위권을 보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앞서 있다라는 건 아마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지금 자율주행 운전대에서 손대는 딱 3단계도 안전하게 상용 안 됐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그렇죠. 뭐 상용화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손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아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뒤처져 있냐면 이거를 실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상업용 시장에서는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걸 누군가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유상운송, 즉 상업행위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처져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상업 운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 데이터 확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좀 전에 이제 총리께서 2028년에 뭐 양산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양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수준이 높아도 양산은 무언가 판매를 전제로 합니다. 시장이 있어야. 그렇죠. 양산을 예를 들어서 하죠. 제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앵커께서 사실래요? 비싼데? 너무 비싸면 못 사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비쌀 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지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게다가 또 전동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살 거냐? 개인이 아니면 운송사업자가 사야 될 텐데. 그럼 운송사업자는 이걸 가지고 유상운송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누군가를 태우겠죠. 근데 투자비가 많아지면 회수 비용도 빨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용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기존의 택시보다 이용 요금이 비싸면 근데 이걸 왜 타지? 라고 하는 경제적 관점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산은 가능하나 실제로 판매로 연결돼서 시장에서 운행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기술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아까 데이터 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훨씬 불리한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데이터 확보 많이 못하면 소위 말해서 안전운행 믿을 수 있게 못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 갖춰져 있지만 그렇게 실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 논리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 지식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상용화해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상용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법규라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빨리빨리 좀 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제약들이 있어요. 이게 네. 안전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짚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 뭐 한 1,000대 정도의 자율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구역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빨리빨리 풀어서 법적으로 좀 안정화되게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도로 조건들이 굉장히 좀 사실 이 뒷골목으로 가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안 좋죠. 예.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쉬운 문제는 굉장히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지도 같은 경우도 그 초정밀 지도들이 많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이렇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는 기술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산과 이 뭐 양산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라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제조사는 사실 현재까지는 제조만 하고 자율주행차는 플랫폼 회사가 이 제조사에 얹혀서 이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양산으로 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근데 아무튼 자율주행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상위에 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네.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좁은 골목길에서 돼요? 예를 들어서 울퉁 이렇게 오밀조밀 가는 그런 뒷골목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돼야 사실 도로에 다니도록 허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택시, 로봇 자동차의 운행 전제 조건은 인간의 운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 골목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고도의 지능 수준까지 가야 될 텐데 네. 거기까지 가려면 또 고도 이전의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넓은 길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전국에 42개 도로에 자율주행 상용화가 해제돼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돈 받고 유상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규제도 규제지만 일단 자율주행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대체 구글은 웨이모 투입해 가지고 돈 벌고 있냐? 못 벌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가 우한에서 로보택시 1000대 운행한 돈 벌고 있냐?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업들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방 중소도시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네.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어쩌면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방 중소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제가 전면 허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걸 수용하는 순간 그 지역에서는 영업용 택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역의 택시 면허 가치가 네. 하락을 하겠죠. 예. 그러면 그 기존의 인간 운전자 사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 AI 택시는 300대가 들어와도 나에게 투표권이 없으나 저 인간 운전자 300명은 나에게 투표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려운 면이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죠. 제 말은 그런 정치적인 요소까지 로보택시의 전면 허용에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완성돼 있으나 네. 우리가 사회적 수용성 측면은 끊임없이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양 교수님 그런 사태가 딱 드러난 게 타다 그렇죠. 사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율 자동차가 발전된다면 아직까지 그 단계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지만은 발전된다면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살세한 실수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험할 데가 없어요. 이게 도로 문제도 도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법 규제 문제죠. 그래가지고선 현대자동차가 한 5년 전인가 그 보스턴의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를 구매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지만은 진짜 현대자동차가 원했던 것은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시설 그런 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미국 가서 실험하겠다. 뭐 지금 그런 단계 규제가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시킬 때, 상업화시킬 때 언제든지 문제에 부닥쳐요. 행정체계, 예. 기존의 법 제도와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산업이 또 고사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기차 우리 구매할 때 사실 보조금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도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사는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늘 캐즘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도 이런 보조금 혜택 없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냐. 이 부분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2035년까지 전기차 이 35% 까지 이제 올리겠다, 아니 70%까지 올리겠다 이런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안에 보면 사실 이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없이는 사실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전기차의 그 구매율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일부 차종의 소형차 같은 경우, 소형차 RV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네. 정부 보조금 받더라도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보조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 차가 5천만 원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네. 그 소형 SUV 차량을 갖다 구매를 하겠냐.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2035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목표 달성을 하겠느냐.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내연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이제 그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100만 원 추가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내연차를 가능한 한 이제 구매하지 말고 전기차를 구매하라는 그런 유도책인 것 같기는 해 보여요. 근데 과연 그런 유도책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 매년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걸로 봐서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내야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전기차 구매하는 데도 조금 이 주저주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 캐즘이 네.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캐즘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물론 뭐 보조금이 그렇게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서 2022년에 한 16만 대 팔리던 것이 올해는 지금 현재 20만 대를 넘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줄어든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건 아니고 조금 옛날에 과거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전기차를 샀다면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게 수량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팔릴 것 같기는 하지만 이때 정부가 지원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조금 저렴한 배터리를 쓰고 상당히 기술적 수준이 높다는 중국 전기차 또 여전히 보조금 없이는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안 돼요. 내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되죠. 중국 전기차 중국 정도는 내에서는 돼요?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진출도 꽤 많이 해서 그렇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이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초창기에 지은 이유는 철저하게 환경보호 명분이었습니다. 탄소 감축. 네. 그러다가 중간에 매년 산업보호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죠. 근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조 자체가 소비자들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적어지고 오히려 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많아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환경적 명분으로 따지면 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 우선해서 줘야 됩니다. 그게 사업용 차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는 이유는 사실은 구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은 사업용 차가 많이 하는데 사업용보다는 승용 쪽에 보조금이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산업적 명분에는 맞는 거죠.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 주겠다. 이런 또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즘 대부분 한 집에 차가 두세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대만 바꾸면 주는 거냐? 아니면 1가구가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로 바꾸면 주는 거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과연 내가 저 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단순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은 자동차 회사 사람도 제대로 못합니다. 12가지에 가까운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어떤 차를 사야지라는 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확산에 저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배출권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앵커께서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운행을 하면 이 배출권은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전기차를 사가지고 1년에 15,000km 운행을 했으면 그 15,000km 운행한 거에서 배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렌터카 사업자가 전기차 사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15,000km를 뛰면 배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구매 촉진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 맞으나 운행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출권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사업자가 만든 배출권이 확보가 됐으면 그중에 정부가 보조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한 3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만든 재산권을 정부가 가져가 버려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환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구매 촉진하라고 전기차 보조금을 주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민간이 운행해서 만들어낸 배출권에서 정부가 일부 재산을 강제로 회수해버리는 이 충돌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보조금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지요, 양 교수님? 저는 그렇게 끝나는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렇게 그 차 자체가 비싼 문제도 있고 지금 그 산소권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수요를 생각할 땐 근본적으로 내가 차를 사고 싶으냐를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너무 불편한 면이 많다는 거죠. 일단 가격을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봐도 저 충전 시설이 충분히 되지 않았죠.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집들 개인 집들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콘센트 끼워 놓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자리수가 많으니까. 많으면 그냥 그 콘센트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 화재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그 약간의 차를 좀 아노미 몰아내려고 공포 하니까 현상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선 그 아직까지는 이런 캐즘이 그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또 전격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EV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하이브리드 성장률하고 판매 대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연 엔진을 포기한다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주행거리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약간 불안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잔량이 몇 %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행거리 불안감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경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충전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도 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보다 그 예산의 일부를 충전기 인프라 확산에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행거리 불안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감이 떨어지면 내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민간 충전기 사업자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전 인프라 많이 깔아놨는데 정부의 원래 보급 목표 대수의 버금가게 인프라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충전기가 전기를 물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냥 투자비를 그냥 손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정부가 끊임없이 인프라를 확보하지 않을 거라면 민간 충전기 사업자한테 인프라 확보 운영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정부의 그 일부 예산을 인프라 확충에다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전기차 보급에는 효과적입니다. 문 교수님, 요즘에 그 전기차 얘기보다 사실 더 많이 회자되는 게 ESS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ESS 수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보완제로서 ESS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ESS 산업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실 ESS가 저도 이제 한참 전부터 사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캠핑카에 보면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납축전지용으로 이제 캠핑카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산철 배터리처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시장성이 클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시장들 자체가 중국의 ESS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켓셔를 보게 되면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한 10% 정도, 10%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점점 ESS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장 가능성이 사실 높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전기가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 전산센터라든지 또는 앞으로도 이제 뭐 AI 센터가 계속 구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력의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이제 셋업이 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그러지만은 사실 AI를 구동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이는 사실 구동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뭐 가정이나 산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거 말고 남는 그런 전력들이 많지 않다면 네. 결국 ESS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국가 전산센터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UPS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다 ESS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정부, 뭐 산업 모든 이 분야를 포함해서 ESS 시장은 좀 확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관세 협상이라는 파고를 넘고 로봇, 자율주행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미래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유리한 여건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언제 여건이 좋았던 적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거겠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